그만해. 제발 그런 미개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글로벌 IT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차가운 얼굴을 한 영국인 조나단은 흔들림 없는 눈을 한 채 한국 국기를 매섭게 가리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라는 편견을 뒤집고 글로벌 IT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국 IT 업계에 대한 사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존슨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늘 유럽과 북미가 IT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리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 들어도 한국은 그저 전쟁의 상처가 깊은 가난한 나라로 묘사되곤 했었지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게 된 건 아버지 친구분의 한국전쟁 이야기 덕분이었는데 그분의 기억 속 한국은 매우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 IT 기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IT 컨퍼런스에서 한국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는 유럽 각국의 최신 기술 발표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각 나라의 기술 성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로 눈에 띄는 혁신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한국팀을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순간 자리를 뜰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죠. 옆에 앉아있던 동료 제임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이제 잠깐 나갈 시간이 된 것 같네. 한국팀 발표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구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리에 앉아 한국팀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임스도 약간 놀란 듯 했죠. 저기 에드워드, 의외로 그들이 뭔가를 보여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모든 생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교육, 인프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같은 다양한 혁신을 실제로 생활에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죠. 발표가 끝난 후 제임스는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서 난 한국팀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그래, 한국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회사에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온갖 경치 좋은 곳들을 다 뒤로 한 채 서울의 대형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의 최대치는 언제나 대형 병원에 몰려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도 친근한 딱 하나의 그 이름, 삼성이 병원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선 모바일 입원 수속 서비스, 모바일 문진, 전자침상카드, 퀀텀 기반 진료 여정 서비스, 인퓨전 펌프 등 다양한 IT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AI 로봇 수술기기 아쿠아블레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경이로움까지 느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회사로 돌아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협력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었지요. 한국과 우리 기업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매우 철저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 쓰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의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일 처리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들이 우리 회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결심을 상부에 보고하고 한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부에서는 제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의에서 상사들은 한국을 아직도 작은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어? 유럽이나 북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라는 반응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IT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겐 사실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강조했지만 상부의 의견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상부의 거절에 실망한 저는 한국의 협력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작고 영향력이 적은 나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했던 장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저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협력사는 이 문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의 끈기를 모르시나요? 알아서 해결해드리죠.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곧바로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부에 다시 보고할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또한 그들이 제안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점과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상부와의 재회에서 저는 한국 협력사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우리 회사와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죠. 이번에는 상부에서도 그들의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덕분에 상부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상부는 제게 이 프로젝트가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온전히 그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 하셨죠. 분명히 잘 안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라도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저는 한국과의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팀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고 저와 제 팀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상부에서도 조금씩 한국 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는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깨가 으쓱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감조차 오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전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더 이상 끙끙 혼자 앓을 수 없어 상부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프로젝트의 계속 진행 여부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믿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란 도무지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리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또 다시 야근을 하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절어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국팀의 리더인 재훈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그가 이 프로젝트를 드롭하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을 갖고 방에 들어선 저는 뜻밖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놀라지 마세요.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은 언제나 놀라운 법이었죠.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오류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지? 경쟁사의 스파이일까? 혹은 경쟁팀의 로날드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분노한 얼굴을 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더군요. 이 오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람은 아무래도 당신 팀의 팀원인 것 같습니다. 내 팀원이라고? 저는 벌컥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저희 팀은 제가 너무나 신이 많은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팀이 제공한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임스였습니다. 처음 저와 함께 IT 컨퍼런스에서 한국팀을 보고 감탄했던 그 제임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에 제임스를 불러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자살이 취미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스스로 망치려 하다니 도대체 그 멍청한 이유가 뭐야? 저는 화가 나고도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더욱 눈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난 그런 적이 없어. 왜 대뜸 나부터 의심하는 건데?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한국팀의 그 어리버리하게 생긴 막내 직원, 그 김씨 말이야. 그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제임스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는 말을 쉼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녀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사실 그렇잖아. 한국팀이 우리 팀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이 모든 게 그 어린 직원의 실수일 거라니까. 저는 당황스러워 제임스와 한국팀의 리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팀의 리더가 조용히 자신의 팀의 막내를 호출하더군요. 설마 그 역시도 자신의 막내에게 직접 추궁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그 막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절대 그런 게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막내 직원은 기가 죽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제임스 씨,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일해왔어요. 제가 맡은 모든 작업은 팀 리더님의 철저한 감독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마침 절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류도 바로 제가 찾아냈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제임스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막내 직원이 실수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댈 건데?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제임스 씨, IT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확한 근거로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끝없이 로그를 수정한 것을 찾아냈어요. 보이지도 않게 잘 가려두셨더군요. 이 모든 오류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제임스 씨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최초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함께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와 데이터 접근 기록을 보여주며 누가 언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밝혀주었죠. 이 증거 앞에선 제임스조차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난 그저 한국팀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어. 그들이 너무 잘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저평가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에드워드, 다시 잘 생각해봐. 내 말이 틀린 것 같냐고. 저는 한숨을 쉬며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한국팀의 리더가 제임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당신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며 협력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러나 당신의 방해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팀리더는 갑자기 목에 걸려있던 임시 사원증 목걸이를 빼서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저희 팀은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협력사와는 저희도 일할 수 없어요. 왜 언제나 당신들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역시도 이렇게 무의미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저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희는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선 자신의 팀에게 철수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저는 아까보다도 훨씬 더 큰 당혹스러움에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줄 모르고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왜 이러냐고 연신 외치던 저는 이내 제임스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사과하라고 말이죠. 저에겐 이 프로젝트에 있어 제임스 한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한국팀의 역할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저의 호통에 놀란 제임스는 어버버거리더니 이내 어색한 말투로 한국팀의 리더에게 다가가 사과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차라리 관두겠다며 사원증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마지막까지 너무나 못난 행동이었어요. 그가 나가고 저는 한국팀의 팀리더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팀리더의 분노는 곧 사그러들었어요. 저는 한시름 내려놓으며 그럼 이제야 다시 우리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복구하는데 몇 달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한국팀은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더니 이내는 며칠 만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의 대응 속도와 전문성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괴물 같은 한국의 IT 업계가 무서울 지경이었죠.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팀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 회사는 이 성공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IT 강국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끈기가 우리 회사가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더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공의 기쁨과 함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들렀었지만 이번에야 제대로 구경해본 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항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전쟁 후에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라는 기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도시가 서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가 없는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색색의 한식 요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식 요리의 깊은 맛과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고야 말았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남산을 찾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한쪽에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다른 한쪽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는 이 풍경은 그야말로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자연과 도시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쉬다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젊은 한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제가 혼자 왔다는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저를 그들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술집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 청년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놀라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제 커리어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공이 단지 커리어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큰 성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보여준 열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한국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그들의 힘이 제 안에서 큰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도 저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 한국을 국가 취급도 하지 않는 미국인,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미국인, 한국을 성형 왕국이라며 조롱하던 미국인들까지 그들이 앞다투어 포리아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는 겨울 한국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바바라 윈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제가 1등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한 걸 넘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이루어졌고 17년 동안의 인생에서 어려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방해하던 걸림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수지였습니다. 수지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지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애가 적당히 예쁘면 주변 애들도 네가 수지보다는 낫지 라고 말할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인기투표의 새로운 여왕은 수지가 되었고 저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160cm도 안 되죠. 반면에 수지의 키는 170이 넘었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데다가 얼굴도 작아서 모델 같았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키가 중요한 요소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뻐도 키가 작으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키가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꽤 많아요. 이렇다 보니 수지는 저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수지가 뭘 하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지가 왔다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옳다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 중에 중국에서 온 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한국의 안 좋은 점들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한국에 한번 가봤는데 여자들 얼굴이 전부 똑같이 생겼더라고. 너 혹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들어봤지? 노래가 하도 유명해서 강남에 갔었는데 거긴 진짜 똑같이 생긴 여자들만 돌아다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뉴스도 아니고 직접 겪어본 내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창희의 말을 완전히 믿고 수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며? 그러면서 같은 반 애들에게 강남미인도라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많은데 똑같은 얼굴로 성형한 사람들이 강남에 널렸다는 걸 풍자하는 사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제 예상대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 강남미인도와 똑같이 생긴 실제 인물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날 이후 수지를 껄끄럽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지가 또 전체 수석을 차지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온 직후부터 1등을 빼앗겨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성적 차이가 조금 나야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수지와의 성적 차이는 이건 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넘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과목이 A 플러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 창희는 달랐어요. 창희는 매번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수지가 시험을 잘 본 게 말이 안 된다며 컨닝을 한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증뿐이었지만 창희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어요. 어떻게든 수지를 물어뜯을 건수가 필요했던 제게 컨닝이라는 건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과 함께 선생님께로 가서 성적에 장난질 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지를 불러서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하셨어요. 만약 한 문제라도 틀리면 수지는 컨닝범이 되겠죠? 저와 창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수지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과 면담 중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학교의 최고 유명 인사인 수지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역시 가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답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뒤에 한국인인 수지의 부모님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희는 또다시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수술할 수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한국은 성형 왕국답게 성형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 예전처럼 사람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수지도 마찬가지지. 게다가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러니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 저는 이 말에 또 한 번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렸고 소문은 진화되지 않은 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나마 곁에 있던 수지의 친구들도 수지에게 속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수지가 우중충해져서 학교에 오는 걸 지옥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인사를 받아주든 말든 인사를 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얻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야무지게 챙겨 먹더라고요. 창희는 그런 수지를 향해 음침하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집에 가면 저주인형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수지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고고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지가 멋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눈은 점점 수지만 쫓았고 수지를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제가 수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유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수지는 다른 학생들이 대충 집어던지고 간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는 것도 항상 수지였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문을 잠그는 것도 수지였죠. 수지를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놀리는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미안한 점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왔던 수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건데 수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은 바로잡아야 했기에 미안한 일들을 다 적어서 수지에게로 가져갔어요. 너에게 정말 미안해. 1년 넘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나를 가증스럽다고 여겨도 좋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게 했죠. 나는 괜찮아, 봐봐라.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래. 아마 나도 실수를 하면서 살겠지? 나도 누군가가 내 실수를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내 실수를 품어보려고 해. 저는 수지의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산 어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 저와 수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희는 그런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봐봐라, 쟤. 성형수술 공짜로 하고 싶어서 한국인 수지랑 붙어 다니는 거야. 두고 봐. 방학 지나고 나면 어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걸?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성형수술은 아니고 K-뷰티 덕분에요. 저는 수지의 집에 가서 수지가 쓴다는 한국 화장품들을 써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은 프랑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뷰티나 패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뷰티의 최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성분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다는 거 아무거나 바르는데 수지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더라고요. 사실 수지는 백인보다 더 하얘 보입니다. 백인들은 말이 백인이지 사실 붉은기가 더 심해요. 하지만 수지는 하얀 걸 넘어서 피부가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깨끗한 피부에 잘 정돈된 머릿결과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하니까 수지는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음료를 담는 영상이 SNS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아주 긴 인조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인조 손톱잇과 진짜 손톱 사이에 때가 껴 있었거든요. 위생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논란이 해외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왜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에 놀랐는지 아시겠나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서 만난 미국, 유럽권 애들은 전부 씻는 걸 굉장히 게을리했습니다. 흑인들은 드래그 머리라는 걸 많이들 하는데요. 드래그 머리는 관리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서 머리를 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몇 년이나 머리를 안 감은 애도 있었어요. 냄새 나지 않냐고요? 당연히 나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냄새가 역하기는 해도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냄새가 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흔한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를 만나면서 전혀 달라졌고 겨울에는 4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했던 횟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씻으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걸 안 뿌려도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제가 수지를 통해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던 그때
오랜만에 중국인 창희가 나타났습니다. 창희는 언제 사귀었는지 모를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건들거리며 저와 수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코를 틀어막더라고요. 냄새나. 봐봐라. 너한테서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고, 수지, 너한테서는 마늘 냄새가 나.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면 샤워실 가서 빡빡 씻던가. 너무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가지고 하는 인종차별을 중국인 창이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창이야말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애들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랑은 조금 달랐죠. 창이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건 창과 친할 때 창이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였습니다. 온 집안에 창이 냄새가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중국 향신료 냄새를 맡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설탕을 녹인 것처럼 달달한 냄새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오래 맡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였죠.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수지가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수지도 마늘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수지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늘을 통째로 씹어 먹는 줄 아는데 한국인들은 마늘을 다양한 형태로 먹더라고요. 구워 먹기도 하고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생으로 수십 개를 먹지 않는 이상 심하게 마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마늘을 수십 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양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요. 양치하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치약 칫솔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양치를 해야 하는 수지를 보다 보니 남이 양치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치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을 했지만 제 주변에는 하루에 1번 양치를 하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깜빡하고 하루는 건너뛰었다고 하는 애들도 많죠. 그 중에는 창이도 있습니다. 창이와 친하게 지냈을 때 창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냄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냄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채취로 입냄새로 고통을 주던 창이 냄새라는 키워드로 수지를 공격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희에게 야, 냄새 얘기하기 전에 내 냄새나 돌아봐. 너 어제는 양치했니? 나한테 3일 이상 안 해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 있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창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꼭 되돌려 놓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수지가 성형미인이라는 거짓 소문이었죠. 수지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성형미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수지가 자연미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풋볼 경기가 있던 날인데 하필 공이 수지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왼쪽 광대부터 코가 공에 강하게 부딪혔죠. 난리가 났습니다. 코도 하고 눈도 하고 돌려 깎기까지 했다는 수지가 얼굴을 다쳤으니 재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문이 생긴 거죠. 그런 얘기를 떠들던 사람 중 몇 명의 바람과 달리 수지는 다음 날 멀쩡히 학교에 왔습니다. 물론 거즈 같은 걸 붙인 상태였고 붓기와 멍이 있기는 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때 사고로 인해 수지가 성형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성형미인이라면 당장 수술을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보형물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후로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며 사과를 해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민망해서 쭈뼛거리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수지는 저에게 그랬듯 그 아이들 모두를 품어주었습니다. 한 번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다른 일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다른 반 애가 저희 반으로 와서는 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지에게로 다가와서 햄튼 병원의 닥터 최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수지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햄튼 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신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아이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방방 뛰며 속사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닥터 최의 딸이 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수지야, 너네 아버지가 내 동생을 살렸어. 알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의 부모님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외과나 응급의학과, 내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는 단순히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라니? 알고 보니 수지의 아버지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화상 전문의였어요. 그리고 수지의 아버지가 살려줬다는 아이의 주치의였죠. 수지를 찾아온 쌤의 동생은 전기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전기가 통하면서 온몸이 익어버렸고 한쪽 팔의 손가락 3개가 오그라들면서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낸 분이 수지의 아버지였어요. 수술을 통해 손가락 3개를 펴냈고 모양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수지의 어머니는 샘의 동생의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실 예정이었고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라 수술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샘은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네 부모님만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 너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자 수지는 샘에게 그건 내 공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하신 일이잖아.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샘, 내가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해서 알려준 거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네 동생이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쾌유를 빌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지였다면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서는 으스댔을 거예요. 봤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고 말하면서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는 매사에 신중했고 겸손했어요. 게다가 샘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샘의 마음을 읽어주었으며 샘의 동생의 쾌유까지 바래주는 아주 완벽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 귀족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지는 그런 귀족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내더라고요. 나이는 같지만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제 인생을 통틀어 수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의 의학이 가장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가 안 되는 한인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미국 의사들도 감히 못하겠다는 수술을 집도하고 살려내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뒤 방학이 되었고 저와 수지, 샘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명목으로 휴일이었던 수지의 아버지와 함께 간 헤라의 부모님도 함께 갔죠. 헤라라는 친구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금융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돈도 많으신 분이셨고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미국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신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헤라의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그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름지기 의사라면 사람 목숨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방 잘라내고 얼굴 고쳐주는 게 무슨 의사라고. 그리고 성형은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나요? 환자한테 부작용을 안겨주는 게 무슨 의사예요? 암살자지. 수지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모든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확실히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헤라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굴 때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는 했습니다. 헤라의 부모님은 예전에 저 같았어요. 수지의 아버지가 별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열이 받았는지 더 격하게 신경을 긁더라고요. 아참 우리 헤라한테서 들은 건데 수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성형 수술을 했다면서요. 부모가 신경 써서 해줘서 그런지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칼을 댈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동 아닌가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던데 당신 같은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약을 잘못 먹었나 했습니다. 자식벌 되는 애들 앞에서 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애들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는지 수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애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니 앞으로는 헤라의 말을 잘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자 헤라의 아버지는 고작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내 딸 헤라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라며 수지의 아버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던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보이는 건 지느러미였어요. 순간 얼마 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상어 물림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비명 소리가 난 곳에서는 한 아이가 미친 듯이 헤엄쳐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헤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상어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른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달려간 사람은 수지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헤라의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지 밖에서 동동거리면서 구조 요원을 찾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수지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두 아이를 양쪽에 들쳐매고 전속력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때 구조 요원들이 합류하여 아이들은 무사히 바닷가를 나올 수 있었어요. 맨몸으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지 아버지는 일말의 고민 없이 뛰어든 거죠. 한국은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의사였던 수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수영 훈련도 많이 했었고 구조 자격증까지도 보유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헤라의 발이 어딘가에 찢겨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수지 아버지는 서둘러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셨고 수지에게 얼른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피가 워낙에 많이 났던 터라 헤라는 패닉에 빠졌고 그런 헤라를 지켜보던 헤라의 부모님은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수지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닥달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이 의사이니 뭐라도 좀 해봐라 라며 애원하는 게 참 이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수지 아버지였으면 응급처치만 해주고 앰뷸런스 불러서 태워 보냈을 겁니다. 이후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헤라 부모님은 헤라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수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즐거운 여행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면서 뭉칫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곳에서 이걸로 시간을 보내고 수지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면서 수지 아버지께서는 헤라가 갔던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지 아버지 마저 떠나고 수지는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도 헤라는 우리 친구인데 우리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 부모님이 그렇게 수지 아버지에게 시비 걸고 못되게 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모두 수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수지 아버지와 헤라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헤라 부모님은 수지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굽신대고 있었고 수지 아버지는 그런 헤라 부모님을 다독이며 괜찮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 아버님. 저희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우리 헤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헤라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자 수지의 아버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헤라는 우리 수지의 친구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봤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헤라를 보게 되었던 의사들이 응급처치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가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지 아버지에게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헤라가 어디서 찢겼던 건지 모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일을 수지 아버지의 응급처치 덕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야 헤라 부모님은 깨달은 거였습니다. 수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헤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구나 했던 거죠. 수지 아버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헤라의 발에 난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병원에서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헤라는 잘 회복했고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날 이후 저와 수지, 헤라, 샘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를 넘어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굉장히 친해지셔서 종종 단체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여행도 가고 식사를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죠. 동양인을 차별하던 미국인,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며 무시하던 미국인, 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 말하던 미국인들까지 한국에서 왔던 수지와 수지 가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편협한 마음을 날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국인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미국인들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제 글을 보는 한국인들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도덕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행동들이라 이슈가 될 때가 많죠.
저희 친구들 중에 쌤의 어머님이 굉장히 쾌활하세요. 저번에 수지, 저, 헤라, 쌤, 이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쌤의 어머님이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을 갖자면서 이야기했었어요. 포리아라는 이름이었죠. 뭔 뜻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지금 이 네 가족인 포를 뜻하고 코리아의 리아를 붙여 우리는 국적이 다르지만 코리아로 뭉쳤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리아 꽤나 괜찮은 이름 아닌가요? 여하튼 저희 이 네 가족은 오는 12월 한겨울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인 수지 가족들이 선두에 서서 저희를 가이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서로 부럽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천에 널려 있을 텐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멋진 국가일지 하루빨리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포리아, 뭔가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임 이름이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뭉치는데 우여곡절 많으셨지만 앞으로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이렇게 2개 채널이 운영되는데 두 채널 모두 구독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